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안보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또 지난 몇 주간 몇 달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안보적 측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게 요 뉴스입니다. 네덜란드의 뉴스로서 이제 그 볼크, 이제 이름이 좀 어렵죠. 데 볼크스크란트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유명한 신문입니다. 그 매체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해커가, 이건 이제 윤리적인 해커라는 건데, 네덜란드 국적의 윤리적인 해커가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 이 트위터 계정이 뚫렸다는 겁니다. 이 뚫렸다는 내용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거를 뚫은 해커가 이제 이름이 빅토르 제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언론사에, 아까 말씀드린 볼크스크란트에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하고 해서 내가 실제로 뚫었고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빅토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보안 취약점 등만을 노리고서 보안이 취약한 데만 뚫어요. 뚫고 나서 뚫리고 나면 내가 여기를 뚫었으니까 관계 보안 당국에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네 이거 내가 보니까 너무 쉽게 뚫려. 다시 강화시켜. 라는 거를 하는, 대체로 이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일종의 화이트 해커 같은 거죠. 좋은 해커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해커들이라 해서 뭐 에티컬 해커라고 하는데, 이 해커가 이제 미국의 관계 부처, 뭐 CIA라든지 그 백악관 경호처인 시크릿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야, 트위터 계정, 대통령 트위터 계정을 내가 뚫었어. 이거 보안 조치해라. 라고 설명을 했다는 내용을 다 말을 한 거예요. 이 네덜란드 매체랑 함께.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랬습니다. 4번의 그 비밀번호 시도 끝에 5번째 시도 끝에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뚫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너무 비밀번호가 쉽더라. 그냥 대선 재선을 위한 그 슬로건과 맨 끝에 2020 붙인 다음에 만든 조합이 끝이더라. 그래서 그거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 바로 접속이 됐다 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릴 수가 있냐. 그리고 이중 보안, 보통 이중 보안을 할 수가 있죠. 그 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본인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 인증,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이메일 계정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보안이 되는데, 트럼프 대 계정은 보니까 이중 보안도 아니라 그냥 바로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허술하다라는 거를 이 빅토르 제베르 씨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관계 당국에 말을 했고,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경호청인 시크릿 서비스에서도 자신한테 서면으로, 이 디지털 상으로 연락이 와서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 편지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뚫고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두 번째고, 그 계기가 뭐냐면, 자, 최근에 이 헌터 바이든, 자, 헌터 바이든이 누구죠? 조 바이든 지금 대권 후보인 전 부통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계정을 너무 쉬운 암호로 유지했었습니다. 그게 헌터 02, 자기 이름에다가 02 붙인 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 뭐야? 이 미국의 유명한 이런 고위공직자라든지 고위공직자 관계자, 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쉬운 비번을 쓰네? 그래서 그럼 트위터, 대통령 트위터는 어떨까 해서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가보니까 2016년에도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외신에서 지금 국내 뉴스를 안 말하는데, 헌터 바이든 지금 뭐 마약하고 중국으로 돈 받고 이런 거 지금 동영상, 뭐 심지어 뭐 섹스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지금 헌터 바이든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대선 일주일 앞두고 그게 공개됐는데 뭐 국내에서 지금 보도를 안 해요. 뭐 그 얘기가 이제 헌터 바이든 얘기 나와서 지금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번이 너무 쉽더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쉽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정말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쉽게 뚫을 정도면 다른 나라의 전 세계 유수 정보부에서 안 뚫었겠냐. 그리고 정보부가 뚫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메시지, 그러니까 트위터상의 개인 메시지 함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과 다른 주장이 나왔죠. 자, 트위터 본사하고 백악관은 지금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커가 말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던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누구 말이 맞던지를 떠나서 일단 확실한 거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의 보안이 분명히 강화가 됐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선을 앞둔 직전에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고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상태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한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겁니다. 러시아 군사정보부 GRU라고 불리죠. GRU 소속 해커 6명 구속 및 한국 관련 공작이 밝혀졌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자,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이 데피티 디렉터에서 FBI 미국 연방수사국의 부국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 GRU,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련, 러시아의 공작원들을 6명을 체포했고 그 체포한 것에 대한 브리핑,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 장면을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왜 한국과 이게 관련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정보부. 자,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들어본 게 KGB입니다. KGB가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뭐 SVR, FSB 이래가지고 바뀌었는데 KGB가 미국의 CIA와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군사정보부, GRU는 KGB와 또 다른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정보부가 이 두 개가 핵심 정보 부대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는 DIA라고 있죠. 이제 국방정보부라는 DIA. 그것과 거의 맞먹는 이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건데 이 GRU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직 CIA 요원들이라든지 정보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GRU가 오히려 KGB의 능력을 능가한다 라고까지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조직이 이 군사정보부입니다. GRU입니다. 그리고 이 GRU가 예전 이게 역사가 깊죠. 또 그 구소련 때부터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양성이 됐고 전원이 다 군인이고 군인 장교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합니다. 자, 요 GRU 군사정보부 안에는 두 개의 사이버 해킹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26165 부대하고, 그러니까 유닛 26165라 부르고 또 유닛 74455라고 부르는 이제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74455 부대, 이 두 개가 상당히 강력한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해킹을 전담하고 공격하고 공작에 성공한 부서예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6명은 바로 이 74455 부대 소속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겼나? 자, 면상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그래서 전부 다 지금 해커지만 군 장교들이에요. 그래서 정보 장교들입니다. 장교고 이게 지금 사복 입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군복 입은 게 다 나와 있죠. 군복 입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6명을 지금 체포한 겁니다. 자,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 사람들이 무려 지금 씌어진 혐의만 6개입니다. 자, 그 혐의가 뭐냐? 자, 이게 놀랄 노자죠. 첫째, 우크라이나 정부 정보 탈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정전 그리고 난방 장치, 전 지역 난방 장치를 아예 꺼버리는 그런 공작도 성공을 했습니다. 둘째, 자, 요거 프랑스 선거 개입. 자, 선거 개입하니까 우리 정말 깜짝 놀랄 얘기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4.15 총선 부정 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것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전 세계적 인프라 시설에 대한 해킹 및 금전적 탈취. 넷째,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방해 해킹.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자, 참석자인 한국인, 한국 공무원, 스폰서 기업 뭐 이런 거 많죠.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거. 방문자, 그다음 그냥 일반인 참가한 방문자입니다. IOC 임직원에 대한 피싱. 자, 그다음 다섯째, 생화무기 신경작용제 노비촉 활용한 암살 행위에 대한 그 수사 방해. 여섯째, 조지아는 지금 국가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조지아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 해킹, 국회 전산망 사이버 공격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6명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년간의 추적 끝에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FBI 부국장이 지금 거의 직접 이걸 수사를 지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걸 나서가지고 이 6명을 2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체포를 하는 상당한 공적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체포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신경작용제 노비촉. 자,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뭡니까?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라고 하는 신경작용제 아주 맹독성 독극물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도 노비촉이라서 이거 노비촉은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만 개발한 특수 이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등급이 있죠. 자, 생화학 무기도 그냥 일반용, 공업용, 공업용 및 산업용, 그 다음에 무기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레이드가 다 나뉩니다. 그러니까 뭐 인더스트리얼 레벨 그레이드라든지 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웨폰 그레이드라고 해서 무기급으로 지금 아예 분류된 최상위급 맹독성 화학 물질이에요. 이거를 러시아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독제나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만 보유한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이 물질이죠.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유명한 지금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 전직 정치인, 또는 시민단체 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노비촉 때문에 죽은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도 호텔방에서 나왔죠. 이런 물병 안에서 극소량의 노비촉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 물 먹고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죽다 살아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하는 수사 전산 사이버망에 침투를 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막 없앤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해킹을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자, 이것이 실제 당시 2018년 2월 10일 날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개막식 도중 평창올림픽 조직위 홈피 갑자기 먹통 해킹 시도 관측. 당시 이게 벌어지니까 북한 소행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FBI가 체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러시아 소행으로 밝혀진 겁니다. 당시 다행히도 정전은 안 됐어요. 정전은 안 됐는데 와이파이 차단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신호가 계속 먹통이 돼가지고 실제로 메인 프레스센터죠.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보도하는 올림픽 그 센터를 메인 MPC라 해서 메인 프레스센터를 하는데 그 프레스센터 안에 있던 IPTV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송수신이 상당히 에러를 먹은 거죠. 그게 바로 이 러시아 소행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럼 이 공격을 우리한테 왜 했냐? 라고 보니까 당시에 밝혀진 그 배경과 이유는 러시아가 2014년 자기들 올림픽입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아주 최대 많은 사람들을 올림픽 포디움에 올리려고 금메달, 동메달, 메달권에 진입시키려고 대대적인 국가적인 지원 하에 도핑을 합니다. 그 도핑 때문에 금메달 땄던 사람도 다 박살이 됐어요. 그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우리 올림픽 할 때 러시아가 러시아 깃발 들고 입장을 못했습니다. 자국민 선수단이 입장을 못하고 유일하게 한두 명 정도만 러시아 국기 없이 입장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IOC의 국제적인 조치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앙심을 품은 소련, 이 러시아가 니네 그렇게 했어? 우리 선수들 출전 안 시켜?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지금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막식 때, 그것도 개막식 때 이런 공격을 한 게 러시아 소행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주목하라고 했던 러시아발 프랑스 선거 개입. 자, 저 사람들이, 저 6명이 프로그램 이런 해킹 툴을 만들어가지고 2017년 프랑스 대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과정에 개입을 한 겁니다. 사이버적으로 전산망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개입과 개표 작업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을 놨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집권한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시킵니다. 수사를 시켰는데 선거의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다행히 없었다. 영향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종결하고 이 선거 이후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뭐 번복을 한다거나 재선거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 선에서 끝을 냈고, 프랑스가 주도하에 EU 전체 이 유럽연합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야, 러시아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하는 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EU 유럽연합만 별도로 이 사이버 해킹 부대에 대한 별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프랑스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자, 한국도 이거를 그러면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빚어진 4.15 총선도 국내뿐이 아닙니다. 국내뿐이 아니라 지금 해외 전문가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것은 무언가 프로드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성 또는 회방 이런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이 선거 개입 사례를 통해서 북중러
이른바 이 적성국이라고 하는 이 북중러 국가들은 항상 그 주변국에 대한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의도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선거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대선에도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되고 안보적, 보안적 이런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GRU의 74455 부대를 EU가 처음으로 러시아 정보부를 상대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6명이 꼴랑 6명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대규모 정전과 난방 장치를 한겨울에 난방 장치를 꺼버리는 이런 공작도 시행을 했고 성공을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들이 추위에 덜덜 떨고 정전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병원이나 이런 응급실에 있는 데서 정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상 발전기나 뭐 이런 게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낙후하거나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 그리고 뭐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순간에 전기 끊기는 순간 뭐 이런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든지 이런 게 꺼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안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일이 아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호영호제하는 러시아, 북한 이 셋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부들은 국제적으로는 이게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데 정부가 지원했다는 말을 숨기고 이런 가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샌드웜, 부두베어, 아이언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썼고 베어, 자 불곰의 나라, 곰의 나라라고 하는 러시아는 이 베어라는 이름을 자주 씁니다. 요 가명 외에도 fancy bear, 뭐 좀 나는 좀 팬시한 베어야, 뭐 곰이야라는 식으로 fancy bear라는 가명도 사용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 들어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런 러시아 쪽 해커들의 소행이 가능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씌워진 혐의와 이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뭐 유리, 뭐 세르게이 해가지고 쭉 이름 나오죠. 나이들도 어려요. 뭐 다 30대, 뭐 20대 후반 다 이랬습니다. 보시면은 32세 유리라는 사람은 낫펜냐, 이게 아까 말했던 범세계적 그 해킹 공격을 했죠. 저걸 통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망에서 그 돈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번에 이제 공격을 해서 먹통을 시키고 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낫펜냐라는 게 이 일종의 그 바이러스 이름이었죠.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컴퓨터를 완전히 체포를 하듯이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고 네가 이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 대신 돈을 보내라는 방식으로 북한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라는 것을 가동을 했었고 러시아는 저 나펜냐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보시면 평창 올림픽 공격용 프로그램, 이게 이름이 올림픽 디스트로이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이런 것들을 이 6명이 개발을 해가지고 공격을 다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FBI와 그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부 다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 모든 이런 사안들이 국내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성국들은 지금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런 취약점, 근거리 국가 또는 우방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향후 우리나라도 전산망 해킹을 통한 선거 개입 또는 무슨 이런 아까 보시면은 그 국회, 우크라이나 국회라든지 이런 전산망에도 침투를 했기 때문에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이런 문제들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난번에 우리 국방부는 2018년에 이미 사이버 해킹, 북한발 사이버 해킹에 뚫렸던 업체를 다시 재선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지금 이런 적성국들의 해킹 공격을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연루가 됐기 때문에 우방국인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프랑스 선거 개입도 미국과 함께 찾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선거 개입도 미국과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찾는 쪽으로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